왜 생활비가 매달 빠듯할까? 밥상 앞에서 고개 숙인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내 눈을 피했다. 말이 짧아졌고 퇴근 시간도 달라졌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따로 있었다. 가계부였다. 계산은 분명 맞았는데 잔액이 늘 모자랐다. 통장 거래 내역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무언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흐름. 그날 밤 수지는 책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남편의 낡은 서류함을 꺼냈다. 서류함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명세서와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오래된 봉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태준 급여 연도별 정산. 봉투 겉면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안을 열어본 순간 수진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1년의 거래 명세표, 복사된 이체 내역서들. 그리고 낯선 이름. 수취인 김동희. 김동희? 남편의 가족 중에도 친구 중에도 이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적힌 메모였다. 11월 20일 잊지 말 것. 그 날짜는 매년 반복되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11월 20일. 매년 정확히 그날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다. 이체 금액은 대부분 200만 원. 연간이면 거의 2,400만 원. 10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었다. 이게 대체 뭐야? 수지는 몸이 떨렸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 그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송금이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남편의 눈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같은 이름이 맴돌았다. 김동희. 그 사람이 누구지? 왜 매년 같은 날 돈을 받았지? 남편은 왜 이 사실을 숨긴 걸까? 의심은 곧 확신으로 번졌다.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감정이 얽힌 돈이었다. 무언가 지속적으로 책임지는 돈. 그렇다면 김동희는 혹시 남편의 숨겨진 가족? 수지는 결국 봉투 뒷면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 주소를 확인하고 인터폰을 눌렀다. 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여기 김동희 시댁 맞나요? 네, 접니다. 김동희인데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그리고 마주한 젊은 남자. 어디서 본 듯한 눈매. 입술 라인까지.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현관 입구 신발장 위에 놓인 액자 하나.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그리고 사진 속 인물. 이 사람 우리 남편이잖아. 사진 속 남자는 분명 태준이었다. 수진의 남편. 하지만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순간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그냥 송금이 아니었다. 이건 부양이었다. 저기요, 혹시 이 사진 속 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수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동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제 아버지세요. 뭐라고요? 전 아버지랑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매년 돈만 보내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지금은 그냥 혼자예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돌아서 오는 길. 걸음을 떼는 발끝이 무겁게 느껴졌다. 남편은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어떤 힌트도 없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매년 정확히 같은 날 한 아이에게 돈을 보냈다. 그 아이는 지금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말한다. 아버지랑 살아본 적 없다고. 하지만 그의 통장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수북했다. 수지는 집에 돌아와 다시 가계부를 펼쳤다. 그리고 손으로 조용히 글자를 썼다. 남편이 숨겨둔 진짜 가족은 그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그 남자, 사진 속의 그 남자. 내 남편이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익숙했다. 남편의 눈매, 턱선, 심지어 웃는 입꼬리까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내 자식도 닮지 않은 부분을 그 아이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수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현실감이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허공을 바라봤다. 가슴이 꾹 눌린 것처럼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저 아이는 누구야? 언제부터 존재했지? 남편은 왜 한마디도 안 했지? 왜 날 속인 거지? 그 아이를 위해 우리 가족을 속였다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청년의 목소리에 수지는 정신을 겨우 차렸다. 아내.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아이가 진짜 내 남편 아들인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DNA 검사도 했대요. 확실하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시처럼 찔렸다. 그가 말하는 그분은 수진의 남편이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김동희라고 말했다. 이름은 낯설었지만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매년 11월 20일 동희의 생일이었고 그날마다 남편은 200만 원씩 송금했다. 그리고 그 돈은 동희의 생활비와 등록금,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신해왔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수진이 물었다. 동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심장병으로 갑자기. 그때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었고요.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넌 아빠를 꼭 닮았단다. 그 사람은 널 몰라.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면 분명히 찾아올 거야.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그 말이 남편의 죄책감을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남편은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지워버린 과거와 마주해야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보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나에겐 한마디도 안 한 걸까? 왜 내 아이들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내 가족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하려 한 걸까? 수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지, 감정이 뒤섞여 정리가 되지 않았다. 겨우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남편 태준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어디야? 무슨 일이야? 당장 들어와야겠어. 지금 아니면 난 당신 얼굴 못 볼 거야. 알았어. 금방 갈게.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무거웠다. 수지는 입을 열었다. 나 다 봤어. 김동희. 그 아이 집까지 갔다 왔어. 사진도 봤고 얘기도 들었어. 이제 솔직하게 말해줘. 남편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결혼 전에 딱 3달 만났던 여자였어. 우린 그냥 그렇게 헤어졌고 난 그 여자가 임신한 줄도 몰랐어. 몇 년 전 우연히 그 여자의 동생이 연락을 해왔어. 그 여자가 죽었고 그 아이가 혼자 남았다고.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매년 200만 원씩 보낸 거야? 응.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서웠어. 말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그런데도 그 아이는 살려야겠더라. 내가 버렸던 아이니까. 그날 밤 수지는 남편과 같은 방에 있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벽이 생긴 듯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신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신뢰가 조용히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 깊은 결심을 품고 있었다.
남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이미 유서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선택. 그가 남긴 건 말이 아닌 숫자였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향하고 있던 곳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다음 날 수지는 남편 몰래 변호사를 찾았다. 그녀는 한 장의 이체 내역서를 내밀었다. 이 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몇 장의 서류를 훑어본 뒤 말했다. 남편분 개인 명의에서 개인 계좌로 송금된 내용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분께 통보 의무도 없습니다. 재산 분할로 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진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이미 증여의 형태로 넘겨졌기 때문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10년 동안 남편은 몰래 누군가에게 수억 원을 보냈다. 그 돈은 우리 아이들의 학자금이었고 미래였고 내 희생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 당신 몰랐으면 된 거지로 끝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나는 그 아이를 원한 적 없어. 내 아이들에게도 숨겨진 형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할 수 없어. 당신은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결정했어.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지? 그래도 가족은 같이 결정하는 거야. 당신이 만든 유서는 나한텐 배신이야. 남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무 늦게 알았어. 그 아이가 그렇게 컸을 줄 몰랐어. 난 그냥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었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수지는 조용히 일어섰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그 한마디로 20년의 결혼 생활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큰아들 지훈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아빠랑 말도 안 해?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은 얼굴이 굳었다. 아빠가 다른 자식이 있다고. 그리고 10년 동안 돈을 보냈다고.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린 뭐야? 아빠한테 우린 뭐였냐고. 며칠 뒤 작은 아들 민재도 알게 됐다. 그는 더 격하게 반응했다. 그럼 우리 학원비 못 낼 때도 있었는데 그 돈은 다 그 형한테 간 거야? 아빠 진짜 못됐다. 태주는 두 아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아, 민재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이 기록한 가계부를 펼쳤다. 책상 위에 펼쳐진 통장 사본들. 남편의 이체 내역. 김동희의 주소. 그리고 태준이 직접 쓴 메모. 11월 20일. 절대 잊지 말 것. 그 아이는 나의 과거이자 책임이다. 그 문장이 수진의 마음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 나는 당신의 책임도 아니었구나. 며칠 뒤 수지는 동희에게 다시 연락했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넌 무슨 잘못도 없고 상처도 줄 생각 없어. 하지만 내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큰 충격이야. 당분간 연락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집을 흔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어요. 그냥 그분이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충분했어요. 수지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넌 아버지란 말 왜 안 써? 동희는 조용히 웃었다.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란 단어에 정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제 삶에 돈을 준 분이지 사랑을 준 분은 아니었어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며 한참을 생각했다. 남편은 사랑 대신 책임을 택했고 그 책임이 오히려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리고 수진 자신은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야 했다. 며칠 후 수지는 집안 거실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서랍에서 숨겨진 유언장 비슷한 메모를 발견했다. 법적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손글씨였다. 나의 모든 잘못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가 뿌린 상처는 내가 다 거두겠습니다. 그 아이에겐 삶을, 내 아이들에겐 용서를. 수지는 그 메모를 찢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해야 해. 우리를 위한 거니까. 지훈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도 무언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남긴 문서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보험 설계서, 계좌 명세표, 그리고 부동산 증서. 서류 위에 찍힌 수취인의 이름은 내가 아니라 김동희였다. 이게 뭐야? 수지는 손끝이 얼어붙은 채 문서를 내려다봤다. 모두 유효한 문서였고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자신의 일부 유산을 김동희 앞으로 미리 분배해두고 있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미 모든 정리를 마친 상태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수지는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정리된 파일 속엔 날짜별로 정리된 증여 문서, 공인인증 이체 내역,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엔 어린 김동희가 수술실 앞에 앉아 울고 있었다. 등 뒤로는 태준이 무릎 꿇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진은 병원 관계자가 찍은 듯 했지만 누가 그것을 찍어 남편에게 전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 책임감과 공포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건 아마 그가 진짜 아버지가 되었던 날이었을 것이다. 엄마, 이게 뭐야? 큰아들 지훈이 거실 탁자에 널려있는 서류를 보고 물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 놓은 거야. 이 집 일부 지분도 저 보험도 동희한테 넘기려고 했더라. 그리고 다 끝내놓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지훈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문서들을 함께 넘겨봤다.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우린 아빠한테 뭘 받았던 거야? 수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사랑, 시간, 책임, 그리고 동희에게는 돈, 보상, 용서. 수지는 그것조차 감히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수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이 집 공동명의로 바꿔둘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사망 전에 미리 조정한 부분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라도 제 아이들 앞으로 상속을 준비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숨겨진 비밀이 나오지 않도록요. 그녀는 태준이 남긴 다른 서류들도 하나하나 정리해갔다. 각종 계약서, 통장, 연금, 보험까지. 그는 생각보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만 그 준비 속에 가족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며칠 뒤 수지는 동희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엔 감정적인 대립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카페 한편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동희는 여전히 조용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일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태준 씨가 남긴 유산 일부 당신 앞으로 등기된 게 있어요. 내가 막을 순 없었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거니까. 하지만 이 집은 내 아이들에게만 남길 거예요. 당신도 그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동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 사실 그 돈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그분이 날 잊지 않았단 사실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분이 그래도 나를 기억하긴 했구나. 그것만으로도. 수지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를 원했구나. 하지만 그 단어는 끝내 한 번도 불러지지 않았다.
며칠 후 수지는 태준이 평소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을 우연히 열람하게 됐다. 그 안엔 보내지 않은 편지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제목 동이야, 언젠간 전하고 싶은 말. 작성일 사망 3개월 전. 동이야, 너에게 어떻게든 이 편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빠란 말, 나도 내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매년 내 생일에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내 삶이 허락한 가장 비겁한 사랑의 방식이었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을게. 수지는 그 편지를 복사해 출력했다. 그리고 김동희 앞으로 우편을 보냈다. 봉투 안엔 그 편지와 짧은 메모가 담겨 있었다. 너도 가족이었단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서 부서진 액자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사진 속 가족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거지처럼 보였다. 태준의 부재, 그리고 그의 비밀이 남긴 파장은 가족의 중심을 조용히 부수고 있었다. 수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액자 파편을 치웠다. 그때 지훈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지는 말없이 유리 조각을 모아 쓰레기통에 넣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려던 참이었어.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민재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 둘은 방 안에 모여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형, 아빠가 남긴 그 유산 진짜 동일한 사람한테 간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집도 일부는 그쪽으로 넘어갈 뻔했대. 엄마가 겨우 막았대. 민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빠가 우리보다 그 사람 먼저 생각했단 거잖아.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1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걸 숨길 수 있었는지. 며칠 뒤 수지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얘들아, 아빠가 숨기고 있던 것들 이제 다 알게 됐지? 그래도 우린 서로만은 의심하지 말자. 엄마는 너희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남긴 것들, 그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근데 엄마, 우린 가족 맞는 거야? 수지는 잠시 멈췄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상처도 실망도 다 가족이니까 겪는 거야.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직 모르겠어. 아빠가 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바라봤던 적이 있었는지. 그 사람 머릿속엔 항상 그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 수지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가 있었던 게 아빠의 전부는 아니야. 너희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 사람이 못했던 걸 이제 우리가 서로한테 해줘야 해. 며칠 후 집에 태준의 절친 박성호가 찾아왔다. 수지는 그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다. 성호 씨, 혹시 태준 씨가 그 아이에 대해 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많이 괴로워했어요. 자기 자식이란 걸 알았을 때 바로 말할까도 고민했대요. 근데 당신이 받을 상처가 너무 클까봐 결국 말을 못하더라고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얼굴이 너무 많았네요. 성호는 작게 웃었다. 그게 결혼이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끝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며칠 뒤 동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는 얇았지만 안엔 깔끔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어쩌면 이렇게 부를 자격도 없는 제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그분이 제 아버지란 걸 알았을 때 기뻤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그분의 삶을 망칠까봐 혹은 또 버림받을까봐. 근데 마지막까지 절 기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어머니와 두 형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지는 편지를 두 아들과 함께 읽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작게 말했다. 그 사람도 상처였겠지. 우리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어쩌면 평생 외로웠을지도 몰라. 그 말에 수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남은 사람끼리는 더는 상처 주지 말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태준의 예전 영상을 함께 봤다. 휴대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 속 태준은 웃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진한 고추장찌개를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 매워 죽겠다 하하. 지훈이 웃었다. 저 때는 진짜 행복했는데. 수진이 말했다. 행복했던 기억은 누가 만들어도 소중한 거야.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준 게 그것뿐이라도. 다음 날 수진은 동희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당신이 아버지를 기억해 준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당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수진 앞으로 도착한 작은 등기 봉투 하나. 거기엔 죽은 남편 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그가 어떻게 지금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모든 걸 바꿨다. 수취인 김수진, 발신인 고 장태준. 수진은 손끝이 떨렸다. 봉투는 분명 살아있을 때 발송 예약을 걸어둔 것처럼 보였다. 우체국 자동 발송 시스템. 사망 전 등록하면 특정 날짜에 맞춰 발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남편은 죽기 직전 이 편지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 한 장. 그리고 작은 종이 파일 하나가 동봉돼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수진아,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미안하다. 그 한 문장만으로 수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꾹 참으며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처음엔 그랬어. 그냥 책임감이었어. 동이라는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걸 말해야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라. 그게 내 평생의 죄야. 당신이 매일 밤 가계부 정리하며 왜 돈이 모자라냐고 고민할 때 나도 옆방에서 머리 싸매고 있었어. 죄책감으로 잠 못 들면서도 결국 당신을 속였지. 지훈이 학자금 대출 받을 때 내 통장에 여유가 있었던 거 당신은 몰랐지. 그 돈 이미 동희에게 갔었어. 내가 미쳤지. 가족한테는 말도 못하고. 동희는 나한테 아들이기 전에 내가 버린 과거야. 그 과거가 매년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됐어. 편지는 중반을 넘기며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다.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에게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준비했어. 나머지 보험금 당신 앞으로 다 전환해놨어. 수지는 동봉된 종이를 확인했다. 보험계약서. 수익자 김수진. 지급액 1억 5천만 원.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더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당신이 내 아이들과 단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수지는 무너졌다. 그동안 원망만 했던 남편. 그의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나 묵직하게 가슴을 울릴 줄은 몰랐다. 며칠 뒤 수지는 아이들을 불러 편지를 함께 읽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고 민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 끝까지 멋진 사람이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태준의 제삿날을 준비했다. 수지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건, 면도기, 그리고 태준이 마지막까지 들고 다녔던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유골 사진 옆에 조용히 편지를 하나 올려놓았다. 그토록 외롭고 미안한 사랑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 가족이었어. 며칠 뒤 김동희에게도 똑같은 편지가 도착했다. 수진이 따로 작성한 짧은 메시지와 함께 내가 받을 마지막 송금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받은 첫 번째 사랑이기도 하다. 동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수진은 거실에 두 개의 상을 차렸다. 하나는 남편 태준을 위한 제사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름 없는 작은 상 위에 조용히 초 하나만 켜진 제사상. 여기 누구 걸 차린 거야? 지훈이 물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김동희. 민재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동희 죽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 사고였대. 병원 도착 전에 숨졌다고 하더라. 그날 아빠 제삿날이었어.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아이들은 말이 없었고 수진은 조용히 초에 불을 붙였다. 촛불 하나가 세상에 남겨진 누군가의 슬픔처럼 조용히 흔들렸다. 수진은 아이들 앞에 편지를 꺼내 보였다. 이건 동희가 쓰고 남긴 편지래. 지갑 안에 있었대. 수취인은 아버지였어. 그녀는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어 내려갔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당신은 날 단 한 번도 아들이라고 부른 적 없으니까요. 그래도 매년 오는 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사랑의 다른 표현일 거라고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덕분에 대학도 갔고 혼자지만 굶지 않았고 누군가 내 생일을 기억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했어요. 편지는 구겨진 자국이 있었고 어딘가 빗물에 젖은 듯 울퉁불퉁했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얹었다. 형이 마지막에 아빠를 기다렸던 거네. 민재도 입을 열었다.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나 봐요. 그 사람도 결국 우리처럼 외로웠던 거겠지. 수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미워하지 마. 누구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제사상 앞에 나란히 앉았다. 수지는 태준의 제사상에 밥을 올리며 말했다. 태준 씨,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난 참 많은 걸 알게 됐어. 당신이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얼마나 조용히 속죄하고 있었는지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고 있었는지도. 그녀는 김동희의 상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동희야, 미안하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난 너를 원망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 오히려 가장 많이 기다렸고, 가장 많이 외로웠고, 가장 많이 용서했던 사람. 촛불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그 순간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바람이 불었다. 초 하나가 꺼졌다. 김동희의 상에 놓인 촛불이었다. 수지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웃었다. 이제 괜찮다는 거구나. 그치? 며칠 뒤 수지는 동희의 묘지를 찾았다. 그는 가족묘에 묻히지 못했다. 무연고자들과 함께한 구석진 공원묘지. 수지는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다. 이건 내 두 형이 고른 거야. 그리고 이 편지는 아빠가 못 전한 말이야. 그녀는 태준의 편지를 꺼내 묘비 옆에 올렸다. 그 편지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그 집에는 다시 웃음이 조금씩 피어났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가끔 태준의 사진 앞에 음식을 놓았다. 오늘은 너 없이 삼겹살 굽는다. 그리고 너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구경만 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사진 보면서 혼잣말하는 거 좀 무서워. 지훈도 덧붙였다.
근데 뭔가 괜찮은 느낌이야. 그날 밤 수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노트 하나를 펼쳤다. 맨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한 줄을 써내려갔다. 사랑은 때로 말보다 오래 남는다.